안녕하세요, 핀몬스터입니다. 월요일 3경기, 나폴리 경기 첫 되게 아쉽긴 하지만 모두 적중되면서 이번 주 단추 제대로 맞춰놨습니다. 원래 4.5배 정도 나오는데 4배 정도로 깎은 건 아쉽지만 그래도 챔스 총을 했네요. 이번 주는 진짜 대박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기로다가 미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입니다. 파리 홈에서 펼쳐진 지난 1차전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선취골을 기록했지만 이후 파리가 3골을 넣으면서 3대1로 끝났습니다. 먼저 1차전 경기 얘기를 해보면 빌라는 초반에는 4-4-2 형태의 수비 시장을 갖춰 수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파리에게 측면 공간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대략 전반전 20분 이후부터는 빌라는 백파이브 혹은 식스백까지 만들면서 파리의 측면을 봉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부터 파리의 공격이 확 답답해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빌라가 측면 수비에 집중하다 보니 아크서클 부분에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이 보였었고 저는 경기를 보면서 파리가 저 지역에서 중거리 슈팅 몇 번만 꽂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선제골은 오히려 빌라 쪽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파리 빌드업 상황, 존 맥긴이 좋은 타이밍의 압박을 통해 중앙 지역에서 볼을 탈취했고 그대로 빌라의 역습이 시작. 맥긴이 측면으로 볼을 잘 돌려놨고 그대로 틸레망스가 땅볼 크로스로 모건 로더스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기록해 주었죠. 하지만 기뻐할 시간도 잠시. 선제골을 기록한 지 4분 만에 빌라의 수비 상황 계속해서 파리에게 공간이 나왔던 아크서클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오른쪽 윙포워드였던 부에가 흐비차와 좌우 스위칭을 한 상황이었고 부에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때린 가마차기가 엄청난 궤적을 그리며 공점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48분 후비차의 엄청난 크랙 플레이 이후 나온 원더골로 파리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죠. 흐비차의 득점은 양발을 잘 쓰는 공격수의 강점이 제대로 나왔던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1차전은 빌라가 안정적으로 수비하면서 득점을 노리겠다는 컨셉이었지만 2차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빌라의 홈경기이고 이미 2골을 빚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차전과는 정반대의 경기 플랜을 준비해올 것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높은 지역에서 파리를 강하게 압박하겠죠. 제가 아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팀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노 멘데스와 하키미, 두 좌우 풀백은 수비수이지만 엄청난 수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매우 위협적인 풀백들이고 공격 능력 또한 여느 미거들 못지 않습니다. 1차전만 보더라도 누노 멘데스는 박스 안에서 3번의 슈팅을 가져갔고 마지막 슈팅은 득점으로 연결되기도 했었죠. 하키미 역시 마찬가지로 1차전 2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윙어들은 어떨까요? 흐비차와 부에 테크닉이 좋고 스피드와 1대1 돌파에 도등한 선수들입니다. 1차전에서 부에와 후비차가 만들어낸 득점들은 전술적으로 만들어낸 득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득점에 가까웠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많은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빌라는 41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부배에서 8강까지 올라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차전 분석에서도 얘기했듯 팀마다 챔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대칙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빌라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챔스 경험도 부족하고 빌라라는 팀 역시 챔스 무대가 아직은 낯설죠. 또한 8강쯤 리그왕 팀들은 정말 좋은 것이 1, 2차전을 진행하는 중간에 리그 일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빌라는 리그 선수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주말 리그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었죠. 저는 다시 한번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로 갈 예정이며 2.5오버로 함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1차전 얘기를 먼저 해보면 바르샤가 홈에서 4대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라민 야말의 폼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반대쪽 하피냐도 2대1 부분 연수를 통해 도르트문트 측면을 몇 번씩이나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도르트문트의 전술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실점을 하지 않겠다가 1차 목표였죠. 많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야 했기 때문에 좌우 윙어로 출전했던 아데미와 바이노키튼스는 정말 쉴 시간이 없었던 모습인데요. 도르트문트가 수비에 성공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데미와 바이노키튼스는 이미
스프린트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만약 이때 볼이 끊기면 도르트문트의 측면은 완전히 비어있는 장면들이 나왔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바르샤의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좌우 윙어들은 체력적으로 소모가 엄청나게 컸던 경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르트문트의 롱패스 빌드업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다지 유의미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역습 성공률을 높이려면 역습 상황 윌리안 브란트가 링커 역할을 잘 해줘야 했는데 바르샤 선수들이 브란트를 정말 잘 막아주면서 브란트를 통한 공격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경기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도르트문트는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바르샤를 이길 수 있는 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력으로 올라갈 때마다 많은 체력을 소모해야 했던 것이 공격의 퀄리티도 떨어져 무기력하게 끊기는 장면들이 많았고 후반전부터는 측면 윙어들이 힘들어서 수비까지 내려오는 속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바르셀로나에게 하루 종일 맞기만 하면서 끝났던 경기였죠. 두 팀 모두 주중 리그 일정이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분데스리가 최고급 경기인 데어 클라시코가 있었고 바르샤는 강등권 팀인 레가네스 원정이 있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챔스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해야 했기 때문에 울베어 겨장호기로 로테이션이 필수적이었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2대2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반면 바르사는 우승 경쟁 중이라서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없었고 상대 자책골로 간신히 0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 사실 바르샤가 승점 드랍을 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즈의 엄청난 수비가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경기였죠. 1차전 4대0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지만 바르샤의 과거를 돌아보면 로마에게 1차전 1대4로 이기고 2차전 3대0으로 패배하면서 떨어졌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방심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직접 레가네스 원정에서 접전을 펼치면서 로테이션의 여유가 전혀 없었고 또 발데를 부상으로 6위까지 했어요. 도르트문트가 리그 단계에서 바르샤를 상대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시 도르트문트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부 가볼 예정이며 3.5 언더도 함께 추천드립니다.